세균성 교양병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세균성 교양병은 클레비박터 미시가네시스라는 세균에 의해서 감염된 병이 되겠습니다. 그램 양성균으로서 호기성 세균이 되겠습니다. 전염 방법은 주로 종자 전염과 토양 전염으로 시작하는데요. 봄부터 시작해서 고온기 때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초기 증세는 뜨거운 날씨에 입이 시들다 회복되고요. 증상은 아래의 입부터 주로 발생합니다. 입은 가장틀 말라 시들고 염혈사에 황변하며 후에 가시로 납니다. 주기를 자르면 노랑에서 붉은 가시의 구멍이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괴양병의 이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잎의 초기 증상인데요. 보시면은 입이 물에 맞아서 탄 증상들이 보이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옆에 잎에서 감염된 식물체에서 옆으로 이동된 것인데요. 입과 입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요. 고기가 이렇게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증상이 보입니다. 그다음 잎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곰보 자국 같이 이렇게 움푹푹 들어간 자국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잎도 어떤 증상들을 보게 되면은 결로피와 굉장히 증상이 유사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양병 줄기 모습인데요. 줄기는 이게 더덩이 같은 게 생깁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더덩이 같은 한물 자국이 된 거고요. 그 줄기에 보면은 이런 우들우들한 그런 증상들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증상들이 주로 보이게 됩니다. 과일을 보게 되면은 버드아이라고 해서 이런 작은 구멍들도 점점 찍히는 구멍도 보이고요.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과일 속이 하얗게 보이는 증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마블링 증상 같이 보이고 있고요. 예. 교양병을 증상을 보면은 시드름병이나 반조이즘병과 굉장히 혼동하기 쉽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초기 증상인데요. 연맥이 하얗게 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이 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입이 밑에서 이렇게 타기 시작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빨갛게 타 죽어버립니다. 이 궤양병의 특징은 청국병이랑 달라서요. 굉장히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병일 수도 있습니다. 이 증상들 보면은 한 줄로 쭉 갈 수가 있는 줄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쭉 가는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궤양병은 다른 병들보다 굉장히 접촉 전염이 더 잘 되고 접촉 전염이 굉장히 잘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한 포기가 걸렸을 때 이것을 건들고 다른 식물들을 건전한 식물들을 작업하게 되면은 그걸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 포기가 있으면은 줄 따라 쭉쭉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번 자료인데요. 보면은 처음에 한두 포기 시작해서 줄 따라 쭉 뒤쪽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 방향 쪽으로 전염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궤양병이 무서운 점이 이겁니다. 궤양병의 시작은 종자 감염이나 묘에서 시작은 하지만요. 그 개수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잠복기도 길고 그 잠복기 기간 안에 다른 건전한 식물들을 순따기 작업이나 과일 수확 같은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 순간에 옮기게 돼서 굉장히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병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궤양병이 발생하게 되면은 초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화방 정도에서 발생했다고 치면 전 뽑고 중간에 궤양병하고 무관한 박과작물을 한번 심고요. 그리고 다시 소독을 한 다음에 토마토를 다시 심으라고 그러고요. 만약에 한 8, 9화방 정도 와서 이제 수확이 시작됐다고 하면요. 그 시기에는 발생되는 것들만 제거하면서 뭐 마이신 계통이라든가 동수화제들을 뿌려가면서 최대한 수확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궤양병은 일단 전염력을 보게 되면 종자 전염이 주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토양에서는 3, 4주 정도 생존이 가능하다고요. 잎의 기공, 이 뿌리 상처를 통해서 쉽게 전염됩니다. 관수나 빗물에 의해서도 전염될 수가 있고요. 특히 순딱이나 연면시비에 전염되기 때문에요. 일단 궤양병이 의심되면 건들지 않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궤양병이 걸리게 되면은 일단은 건들지 말고요. 그리고 그 지역 궤양병이 발생한 인근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게 되겠습니다. 발병 조건은 25도, 27도에서 전염이 잘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겨울에는 발병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겨울에는 제가 이제 관찰한 바에 의하면요. 만약에 11월 초에 정식을 했는데 궤양병이 입양된 포기를 심었으면요. 난방을 잘하고 관리를 잘한 포장에서는 12월 말 1월 초에 대발생을 하고요. 만약에 좀 저온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은 2월 달에 대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발병 정도가 심하고 안 심하도 그런 것보다는 잠복기가 고온으로 올라가서 짧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름에는 굉장히 병이 빠르게 진행하고요. 겨울에는 굉장히 천천히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물의 잔재라든가 토양, 온실 구조에 살아있고요. 제가 본 거로는
토마토의 유인 집게라든가 유인 그 줄에서도 많이 발견된 걸 확인하였습니다. 토양에서는 오랫동안 존재하지 못하나요? 종자연에서는 한 8개월 이상 잠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 잠복기가요. 그 잠복기를 가지는데 감염됐을 때 병이 나타나지 않다가 토마토가 성숙했을 때 한 6주 정도 돼야 병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왜냐면 6주 정도 잠복기 동안에 우리가 순따기 작업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요, 다른 건전한 포기로 옮기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병이 되겠습니다. 식물체 조관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요. 어린 묘가 감성이 커서 있고 더 큰데요. 생육기관의 감성이 굉장히 그 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걸리게 되면 더 빠른 그 잠복기가 더 짧고 빠른 시간에 발병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방 방제는요. 이 종자에서 운영되는 게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무병 종자를 이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요. 발병한 포장에서는 다른 포장으로 인부 및 농기계가 교체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지백 전염이 그리고 접촉 전염이 무섭기 때문에요. 절대로 인근 포장과 발병된 포장에서 나온 도구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이런 거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육묘장에서 열탕 침진법을 사용하면은 종자 소독하는 게 좋다고는 하는데, 열탕 침진법을 사용할 수 없는 원인이 열탕 침진법을 하게 되면은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종자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그 종자 침진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침진법을 하자마자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문묘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실생묘보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목묘에서 발생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접목하는 과정에서 전목 도구에서 옮기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작기에 사용한 유인끈, 유인고리 등 이런 도구에서 전염되기 때문에요, 재사용을 금지하고 아니면 소독을 철저히 한 다음에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제보 후에 이런 감염병이 발생됐던 궤양병이 발생된 포장에서는 포장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출입자를 제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방제는요, 병이 발병했을 때는 이병제 식물체를 제거하고 발생된 일황을 분리시키고 토양 소독을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감염된 식물체를 제거하고 주변의 식물체도 최소 20포기 정도를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거 시에는 플라스틱 봉투에 넣어서 제거하고요. 제거 시 사용한 도구 및 손등은 철저히 소독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발병 포기를 중심으로 해서 작업 방향, 그러니까 앞에서 뒷방향이 있죠. 그쪽은 더 많은 주스를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2012년도에 등록된 약제 없고요. 요즘 마이신이라든가 동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생된 포장에서는 이제 주변 사람들과 왕래를 하면 안 되겠고요. 그 토양열 소독은 약제 처리보다 소독 효과도 낮고 효과에 대한 확인도 덜 되고 있습니다. 세균성 반전병입니다. 산타모나스 캠파티스라는 세균에서 옮기는데요. 이거는 그 토마토 전문이병, 그러니까 그 스템필리움에서 울린 곰팡이병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육묘기 때 발생해서 잎줄기, 엽병, 과일병, 열매에도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세균성 반전병은 열매에도 발생하나 일반 곰팡이에 전문이병은 열매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이것은 세균성 반전병은 국내에서 거의 발병은 안 되고 주로 노지 토마토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현재 공식적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의 그 노지 재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타모나스라는 세균의 연균은 일단 노지 토마토에서 발생하고 국내 재배 농장에서는 거의 발생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균성 반점은 일단 토양이나 종자에서 전염되고요. 2차는 물방울이나 바람에 의해서 분산돼서 기공이나 상철통에 들어갑니다. 온실내 습도가 높고 서늘한 바람이 불 때 많이 발생하고, 여름철 육묘 시 관수할 때 위에서 살포하면 발생하기 쉽습니다. 당연히 위에 살포하게 되면은 그 노지에서 비를 받는 결과가 똑같겠죠. 그 다음 3, 4월 달에 환기 부조 시 온실내 고온에서 발생합니다. 주로 노지 재배에서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노지에서 발생하고 온실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안 하고 있습니다. 예방 방제는 그 종자토를 철저히 하고요. 육묘기에 저면 관수라는 게 효과적입니다. 본파에서는 입에 물이 맺히지 않도록 하고 위에서 살포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물을 뿌릴 때, 그러니까 연편 시비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온도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셔야고요. 결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품마른병입니다. 품마른병 또는 청고병이라고 하죠. 품마른병 말 그대로
식물이 파란 상태로 해서 죽는다고 해서 풋마른병입니다. 라즈토니아라는 그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고요. 토양 전염 그리고 고온기 때 주로 발생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식물이 파란 상태로 죽죠. 이렇게요. 그래서 풋마른병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낮에는 시들고 흐린내는 밤에는 회복되다가요. 한 5일에서 7일 정도 지나면 급속하게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파란 상태에 죽어버리죠. 그리고 과일은 쉽게 당연히 물을 못 빨아먹으니까 과일은 낙과되고요. 병에 걸린 줄기는 이제 그런 그 부정근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잘라보면은 유관 속에 도관 부위가, 물관 부위가 갈변되어 있습니다. 풋마른병은 지제부에서 가까운 주기를 잘라서 이렇게 눌러보면요, 백색의 유액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게 반드시 청고병이 있다고 풋마른병이 있다고 나오진 않습니다. 이것도 일정 양이 증가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유액이 보이는데요. 이 유액은 세균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시커멓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병이 많이 진행된다 보이고요. 잘랐을 때 이렇게 유액이 잘랐을 때 갈변되고 있고요. 물에 담가 놓으면 유액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염 병원균은 토양 내에서 굉장히 장기간 보존하고요. 풋마른병은 뭐라고 해야 되나, 기주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잡초나 토양에 매달린 식물체 잔재물에 존재하고 있고요. 확산 경로는 바람이나 농기구, 토양 곤충 등에서 이제 이동하고 확산되고요. 뿌리 상처를 통해서 진입합니다. 그리고 농기를 통해서 줄기로 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통해 진입하고 그 다음에 작업 과정에서 접촉에 의해 갖고 지백 전염이 되는 게 맞습니다. 도관을 타고 이동하고 증식합니다. 식물을 죽이고 토양으로 다시 돌아가 생존하고요. 풋마른병은 이병식물체 및 토양 전염으로 발병주를 제거하고 토마토 주변에 그 식물체를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작업하는 방향으로 전염이 매우 잘 됩니다. 그리고 환경 조건은 25도 이상의 고온에 발생이 잘하고요. 6월, 10월달 고온기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특히 토양의 배수가 불량하고 선충이 발생한 포장에서 급속도로 잘 발생하고요. 수해 등으로 포장이 발생했을 경우에 확산 속도가 매우 큽니다. 예방은요, 작부캐를 선정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무병지에서 재배하거나 건전한 육묘를 장식하고요. 또 육묘 시 오염되지 않은 상토를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발병이 우려되면요, 저항성 품종이나 저항성 대목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전목대보도 새로운 레이스 출현으로 무력화될 수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고온기에는 풋마른병 저항성인 가지대물 영양도 효과적입니다. 뿌리가 상처가 남기 쉽지 않도록 정식히 주의해야 되고요. 농과 같은 지하수위가 높은 곳, 저습지, 물빠짐이 나쁜 토양에서는 배수 및 침수에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풋마른병은 호기성 세균입니다. 그래서 표층 20cm 이내에 주로 다 분포하고 있고요. 신경하면은 뿌리가 주로 그 밑에 분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양곤충이나 한충에 의해서 상처 침입을 하므로 이들을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풋마른병은 기주 범위가 너물므로 주위에 잡초가 없도록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수경 재배를 하게 되면은 좀 그 병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약재로는 바사미드라든가 뭐 이런 그 소양 소독제가 있습니다. 세균성 풋마른병 이제 방제 방법을 보게 되면은 현재는 그 토양 소독과 저항성 대목을 이용한 전목 재배가 효과적이고요. 뭐 다조매입제 같거나 토양을 소독한 소독 방법이 있고요. 심하게 발생한 작물에서는 가지과 가지 작물과 윤작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배수가 잘 되도록 관리하고 뿌리가 상처가 나지 않게 중요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올해 그 8월 달 7월 8월 정식한 사람들 중에 굉장히 청고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수경재배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비가 한 40일 이상 오다 보니까 토마토가 육묘 과정에서 뿌리가 발달이 안 되고 돌을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식 과정에서 그 뿌리가, 그러니까 밑에 지하 부위가 부서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식 과정에서 뿌리가 상처나는 경우가 많아가고요. 올해 보게 되면 수경재배에서도 창고병이 생각지 않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따기 작업 시에는 가위는 반드시 소독해야 합니다. 보시면은 수경재배인데요. 왼편과 오른편이 있습니다. 왼편에서는 풋마른병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오른편에 발생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물 따라서 청고병이 이동을 한다고 하면은 오른쪽 왼쪽이 거의 동시에 죽어야 되는데요. 보시면 그렇지 않죠. 왼쪽만 죽고 오른쪽 안 죽었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작업 과정, 그러니까 순따기 작업이라든가 이런 작업 과정에서 가위나 손을 통해서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위는 반드시 초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줄 끝나고 나면은 락스라든가 과산수소에다가 담가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균과 풋마름병 전용 과정을 보게 되면요. 1차적으로는 지하부에 뿌리가 상처가 납니다. 이 상처라는 건 어떻게 날 수 있을까요? 습해가 제일 많고요. 아니면 뭐 벌레라든가 선충에 의해서 피해가 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세균이 바깥에서 청고병균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풋마르병이 들어오면요. 도관부에서 있는 그 양분, 그러니까 그 동화산물을 먹고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급속도로 증식을 하고 나서 순따기 작업 과정에서 옆으로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포장에 피해를 주겠죠. 그래서 풋마른병 같은 경우도 지하에서 상처를 통해서 오는 것들은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그 몇 폭이 안 걸리니까요. 2차적으로 상처를 통해서, 2차적으로 순따기 작업이든가 이런 작업을 통해서 접촉 전염되는 것이 매우 무섭습니다. 그래서 일단적으로 우리가 풋마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하부가 습하게 돼서 뿌리가 썩지 않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빗물이 바깥에 들어오거나 수경재배 같은 경우는 구배가 틀어져서 뿌리가 썩거나 이렇게 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작업 시에 소독이나 칼이나 손 같은 걸 주기적으로 소독을 해줘 갖고요. 설사 청고병균이 있다, 풋마른병이 있다 하더라도 접촉 전염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세균성 무름병입니다. 무름병 같은 경우는 주로 강원도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이게 보면은 그 토양에 있는 어이니아라는 세균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 어이니아라는 세균은 땅속에 무지하게 많은 세균인데요. 보통 뿌리가 상처 났을 경우는 뿌리를 통해서 전염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것보다 천장에서 떨어진 결로가 식물체 안으로 들어 발생합니다. 그러면 땅속에 있는 세균이 어떻게 천장에 갔을까요? 먼지로 비단돼서 공중에 떠돌아다니다가 결로수와 만나서 결로에서 녹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로가 떨어지는데요. 토마토의 순따기 작업을 통해서 상처가 나면은 그 상처를 통해서 그 결로소가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거기서 무름병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무름병의 모습인데요. 물렁물렁해집니다. 줄기가 이렇게 물렁물렁해지고, 이거는 접촉 전염에서도 옆으로 번지는데 청고병이나 궤양병처럼 그렇게 쉽게 번지지는 않습니다. 보통 하나가 걸리고 나면 주변에 뭐 대여섯 포기 정도 끝나는 정도인데요. 이게 더 무서운 거는 이 줄기에서 걸린 것들이 과일로 이동되면요. 과일은 겉은 멀쩡한데 속이 썩는 증상이 발생하고요. 또 하나가 이게 이제 아주 멀쩡한데요. 유통 과정에서 굉장히 쉽게 물러버립니다. 그래서 무름병은 걸리게 되면은 식물체를 죽이는 것도 문제지만 식물체 과일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염은 땅 속에 존재하고 있고요. 습한 땅에서 전염이 잘 됩니다. 천장에서 떨어진 물에 상처를 통해서 들어가면 발생하게 되고요. 작업자에 의해 전염됩니다. 특히 저격 칼이라든가 가위에서 전염이 많이 되고요. 무름병은 상처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주로 2차 감염이 됩니다. 발병 주권은 주로 습한 구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결로가 떨어지는 환경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거기는 일중 비닐하우스고 그 결로에 대한 신경을 안 씁니다. 이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광 때문에 비닐을 자주 교체하는 반면에요. 강원도 쪽은 그 비닐이 찢어져야 교체합니다. 광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적 기능이 떨어져서 그 환절기 때 결로가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 세균성 무름병은 걸로지가 생기지 않게 관리하고요.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곳은 심지 말고요. 공기 습도를 낮추고 토양의 과습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소독구를 정기적으로 소독하셔야 되겠습니다. 방제 방법은 이병 포기를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과일로 저인된 과일을 제거하는 게 되겠습니다. 크레이지 루탄, 그러니까 미친 뿌리병, 아니면 헤어리 루트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거는 겉으로 봐서는 식물체가 죽지 않습니다. 굉장히 초대가 강하죠. 이 초대가 강한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대가 강하면 어떻게 되죠? 꽃이 덜 피고 착과가 덜 되고 열매가 작아지는 증상이 보이잖아요. 굉장히 뿌리가 많이 나와 있죠. 특히 점적핀을 꼽은 자리에 보면은요, 거의 그 매트처럼 뿌리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식물체가 죽지 않기 때문에 병으로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수량 감소량을 보게 되면요, 10에서 20%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착과수가 줄고 과일 사이즈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꽃이 덜 피게 돼서 전체 수량은 굉장히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과산수독의 약재인 뭐
후아산이라든가 이런 약재를 갖다가 주기적으로 양액 공급할 때 같이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실 안에 들어올 때 신발 바닥에 있는 흙을 완전히 제거하고 해야 되는데, 이건 아그리박테리움이라는 세균에 전염되는데요. 아그리박테리움은 땅속에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크레이지로드는 공교롭게도 토경 재배에서는 거의 발생이 안 하고요. 꼭 반드시 안면이라든가 코코피트 같은 수경 재배에서만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미생물의 군상이 그 아그로박테리움이 우점할 때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토경에서는 우점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경 재배에서 아그로박테리움 세균에 오염되고 이것들에 의해서 식물체가 과잉으로 과범무가 돼버리면은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진주라든가 김제, 천안 등 저희가 발생한 걸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외국 사례인데요. 이건 정상 뿌리고 루트처럼 깔려 있죠. 저기가 매트처럼 깔려 있잖아요. 뿌리가 많다고 반드시 좋은 건 아니겠죠. 이제 바이러스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담배가루이라는 이제 TY10인데요. 황화 인말린 바이러스죠. 굉장히 유명한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생기기 이전과 생기기 이후로 토마토의 재배법이 바뀌었다고 할 정도니까요. 이거 베고모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인데요. 담배 가루 위에서 옮기고요. 잎은 황화 및 인말린 증상이 발생이고 줄기 신장은 멈춰버립니다. 꽃은 괴화가 되지 않고 떨어져 버리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담배가루 씨가 많을 때는요, 배설물에서 그름 증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잎이 노랗게 황화되고요. 그다음에 잎이 말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전형적인 황화 잎말림 바이러스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잎이 노랗게 되고 잎이 뒤틀리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꽃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이렇게. TY10은 벌레에서 전염되고 지백 전염은 안 됩니다. 다행히도요. 토마토 일단은요, 담배가루가 흡집한 다음에 다른 작물을 흡집하면 전염되고요. 담배가루가 직접 배기하고 지백 및 전자 접촉 전염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다행이죠. 지백 전염되면 굉장히 무서울 텐데요. 담배가루에서 옮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매개충인 담배가루에는 연속 전염을 하지 않고요. 산란 과정에서 차세로도 전염되지 않습니까? 엄마가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고 해서 다음 세로 전염되지 않습니다. 또 다행인 게 뭐냐면요, 담배가루가 바이러스 병을 가지고 있는 토마토를 흡집하고 나서 불과 전염시킬 수 있는 시간이 보통 서너 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넘어가면은 전염을 못 시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TY12 같은 경우는 전염된 그 식물체를 제거만 일찍 한다고 하면은 크게 발생시키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병이 되겠습니다. 이 병주는 그룹 전체를 즉시 제거해야 되고요. 외부로 조심히 끄지게 납니다. 왜냐면 거기 담배가루가 붙을 수도 있거든요. 야적해 두는 건 전염병이 되기 좋지 않고요. 야외 밀봉 장소에서 격리시키고 태양 소독이나 약주에 소독합니다. 그 다음에 온실 출입구나 환기시설에 방충망을 설치해서 담배가루가 못 들어가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육묘 과정에서 모병 건조물을 정식하고요. 그 다음에 황색 점착 시트에 담배가루 유인되기 때문에 온실에 붙여놓게 되면 담배가루 유인해서 TY12 거기 발병률이 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알과 약충은 종자가 떨어짐으로 해서 일주 간격으로 연속으로 3세를 연속으로 해야 방제가 되고요. 지금 지존이나 모스피란, 비카드, 버타라 아신 등 담배가루에는 약재는 현재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바이러스 방제는 약재 방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바이러스 방제라는 것은 반드시 벌레를 잡아서 방제해야 되겠습니다. TY12는 무서운 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매년 노지토마토에서 한 35%가 바이러스에 죽는다고 그러고요. 2000년도에서는 스페인에서 한 25%가 이 다질 바이러스에서 죽었고요.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시실리아가 이제 토마토 주산지거든요. 여름 토마토의 80%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TY12가 현재 발생하지 않은 곳은 없다고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TY12 피해가 많은 이유가요. 농민들이 아까워합니다. 바이러스 감염된 작물을 그냥 놔두고 있고요. 조금이라도 더 수확하려고 하는 건 알겠으나 일찍 제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감염되게 되면은 불과 담배가루가 4시간 정도밖에 전염을 못 시킨다고 했는데요. 이병 포기가 있으면 그걸 계속 물게 되면요. 계속 4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며칠도 감염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이병주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TY12 방제의 제일 첫 번째 물이고, 두 번째가 담배가루 방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100마리의 담배가루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마리가 이제 담배가루가 황화인말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고요.
요게 식물을 흡집하게 되면 그 식물은 바이러스에 감염되고요. 이것을 다시 무독충이 다시 흡수하면 다시 감염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100%다 보독충이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걸 일찍 제거하면은 한 마리만 남겠죠. 이 한 마리도 불과 4시간밖에 감염을 못 시키기 때문에 시간이 바이러스 걸린 놈 일찍 제거만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큰 문제가 남고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T55입니다. T55는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된 바이러스들인데요. 이것도 역시 담배가루가 옮기는 바이러스병입니다. 황화 증상이 있고 줄기 시청이 안 되고 개화가 되지 않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거름 피해가 나타납니다. 보시게 되면 뭐가 비슷하죠? 예, 그렇습니다. 마그네슘 결핍이라든가 영양 결핍과 굉장히 유사한 마그네슘 결핍가 보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토마토 수경 재배에서 마그네슘 결핍이 나올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마그네슘 결핍이 나올 때는 식물 배지 습도가 높을 때나 저온일 때 발생할 수 있으나 그렇게 심하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TOCV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현재 저항성 품종이 없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TOCV는 생체 전염되고요, 담배가루에서 옮기고요, 그래서 흡집을 통해서 이제 옮긴다고 되어 있고요. 종자 전염이나 저촉점 당연히 이거 다 다행히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병주가 생각하면 바로 제거하는 게 제일 좋고요. 아직 저항성 품종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 출입구다 환기 시설에 방충망을 설치하는 게 좋고요. 역시 담배가루 위를 방지하게 되면은 황색 시트를 점착 시트를 깔아서 벌레의 밀도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약을 뿌려서 그 담배가루를 방제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TOCV를 방제가 되겠습니다. TSWV입니다. TSWV는 총체벌레에서 옮깁니다. 주로 이거는 TSW는 고추에도 피해가 심각하고요, 파프리카에도 심각합니다. 이게 보게 되면요, 잎의 계련 반점을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궤조도 시키면서요, 그 다음에 과일도 색깔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칼라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총체벌레가 전염시키고요, 총체벌레는 담배가루와 틀려서 TSWV는요, 총체벌레가 유충 때 한번 보독을 하게 되면은 죽을 때까지 감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담배가루는 밀도가 높아야 발생하지만요, 총체벌레 같은 경우는 약간의 밀도만 돼도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다행히도 총체벌레는 토마토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고추라든가 파프리카, 상추들을 재배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포장보다 재배하는 포장에서 총체벌레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고추, 파프리카, 상추 등을 재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병되면 즉시 제거해야 되고요. 바이러스는 기본이 그겁니다. 발병하면 제거한다. 어차피 수확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총체벌레를 철저히 방지하면 되겠습니다. 총체벌레 천적으로는 오리 이리응에, 아큐레이퍼응에, 유럽 에코노린제 등이 있습니다. CMV라는 이제 바이러스병인데요. CMV는 오인 모자익 바이러스입니다. 원래 바깥에 태어나는데요, 진딧물로 옮깁니다. 신엽의 황색의 밤을 형성하고 작은 주름을 형성하고요, 입이 가늘어지고 말려서 고사리 또는 끝 모양이 기형화됩니다. 꼭 호르몬 장애처럼 발생하게 됩니다. 진딧물에 의해 발생되는데요, 하실 주변에 유실수라든가 바깥채소를 재배할 경우 진딧물이 발생해서 전염되고요, 발생하는데요. 원래 토마토는 진딧물이 발생 안 하거든요. 반드시 주변에 진딧물을 유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전작기에 메론을 심었다든가 오이를 심었을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항성 품종을 재배하는 게 좋고요, CMV는 진딧물 전염시키므로 진딧물을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진딧물 약제 방제, 그러니까 모벤토, 팬텀, 토리치, 에털테네이트, 아시트 같은 그 진딧물 약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